때 생명과학 시간 때 배웠던 내용들이 꽤 많이 나와요. 그거를 잘 기억을 하시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생명체를 구성을 하고 있는 게 특히 이제 vertebrate라고 할 수 있는 척추동물의 경우는 크게 두 가지의 뉴런 시스템이 존재하죠. 너버스 시스템이 CNS, Central Nervous System이랑 Peripheral Nervous System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Central Nervous System은 브레인이랑 스파이널 코드, 척추랑 뇌 이거 두 가지 구성되어 있다고 보면 되고 중심이죠. 그리고 페리페럴은 결국 말초 단위까지 다 전신에 뻗어 있는 너버스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너버스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하고 대표적으로 존재하는 세포, 그 기능을 하는 신경세포는 결국 뉴런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뉴런의 모양은 이렇게 굉장히 좀 독특하죠. 딱 봐도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폴라리티를 가지고 있죠. 지금 쉽게 해서 여기 위랑 아래가 다르죠. 이쪽이랑 이쪽이. 그리고 굉장히 이런 폴라리티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는 각각의 위치마다 सब셀룰라 로컬라이제이션마다 기능이 굉장히 독특하게 작용을 한다는 얘기고 그거에 필요한 구성 요소들도 다 적합하게 컴파트멘탈라이제이션 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뉴런들이 물론 뉴런 자체가 굉장히 긴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 가지 근래 서로 연결이 되면서 신경계를 구성하는 네트워크를 활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챕터에서는 오늘은 이제 너버스 시스템을 구성을 하고 있는 뉴런 그리고 글리알 셀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볼티지 게이티드 아이온 채널 이거는 뉴런 내에서 이러한 시그널을 전달해주는 일렉트리컬 시그널을 전달하는 방법에 관련해서 멤브레인 포텐셜과 멤브레인 포텐셜 몇 번 얘기를 했었죠. 멤브레인 포텐셜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뉴런 간의 연결, 신호를 전달해주는 이제 시냅스에 의한 그런 시그널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만 다루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뉴런이나 너버스 시스템, 정확히 너버스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너버스 시스템에서는 이제 특정한 신호를 전달을 하고 인지를 하고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는데 그때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시그널을 전달합니다. 말했다시피 일렉트리컬 시그널링이나 케미컬 시그널링. 이런 일렉트리컬 시그널링은 하나의 뉴런에서 신호를 전달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액션 포텐셜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뒤에서 더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케미컬 시그널링은 지금 뉴런 상에서는 이렇게 쭉 액션 포텐셜로 신호를 전달을 쭉 하는데 전기적인 신호 자극을 계속 뉴런을 통해서 전달을 하는데 여기 끝에 연결되어 있는 또 다른 이제 뉴런 아니면 다른 타겟 셀들이 있으면 그 다음 단계에 있는 세포에 신호를 전달하는 방법은 케미컬을 이용합니다. 주로 시냅스라고 하는 구조를 형성을 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이것 때문에 이제 어떤 그 다음 전기적인 신호를 어떤 케미컬을 시크레션 하느냐에 따라서 더 활성화된 신호를 전달할 수도 있고 억제된 신호를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적인 뉴런 스트럭처가 뉴런 셀의 스트럭처가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보면은 덴드라이트가 이렇게 있어요. 양쪽에 셀 바디부터 이렇게 셀 바디에 핵이 있고 그리고 이 왼쪽 편 이쪽에 이렇게 되게 여러 가지 나무 뻗듯이 이렇게 가지가 뻗어 있듯이 나와 있는 덴드라이트 구조 그리고 쭉 하나의 줄기로 굉장히 길게 연결되어 있는 엑손의 구조가 있고 그리고 역시 이 엑손 터미너스에 이렇게 또다시 갈래가 쳐져서 이렇게 세포가 구성이 됩니다. 일부 세포들의 경우는 지금 보는 것처럼 마이엘린 시스라고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절연 구조, 절연체 이런 식으로 국문으로 들으셨을 수 있는데 이런 마이엘린 시스를 가지고 있는 것들도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일렉트리컬 시그널링을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세포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모토뉴런이라고 하고 여기서 보면은 덴드라이트랑 엑손의 구조는 엑손 터미니의 구조는 이제 각각의 역할이 딱 정해져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덴드라이트는 신호를 받는 위치라고 할 수가 있고 엑손 터미니는 신호를 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그림에 있지는 않은데 여기 만약에 또 다른 뉴런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여기에 덴드라이트가 이렇게 있을 것이고 이쪽 방향으로 엑손이 뻗어나가면서 여기에 엑손 터미니가 또 있겠죠. 이런 폴라라이즈된 스트럭처 때문에 시그널의 방향성이 딱 결정이 되어 있어요. 일렉트리컬 시그널에서는 덴드라이트부터 엑손까지 그리고 케미컬 시그널 같은 경우는 이쪽 앞쪽에 있는 데에서부터 뒤에 있는 세포로 전달이 되겠죠.
이런 전기적인 신호를 계속 전달을 하는데 활용을 하는 방법은 이제 멤브레인 포텐셜을 이용하는 거예요. 막전이라고 하죠. 이런 막전이를 이용을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막전이에 따라서 아이온의 이동이 가능해지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레스팅 포텐셜이라고 하는 어떤 흥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떤 자극이 존재하지 않아서 그냥 안정적인 상태는 대부분 이제 마이너스 70mV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것이 유지가 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 막전이에 대해서, 멤브레인 포텐셜에 대해서 이해를 어떤 식으로 하시면 제일 쉬우냐면, 아이온이 어떻게 이동을 하느냐인데, 아이온이 결국 다 파지티브 차지의 아이온, 나트륨과 포타슘, 이 두 가지의 이동에 의해서 막전이가 결정이 돼요. 정확하게는 여기 밑에 있는 이 멤브레인 포텐셜을 측정하는 위치는 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나트륨이나 아니면은 소디움이나 포타슘이 많이 들어왔다. 그럼 여기가 파지티브 차지가 되겠죠, 안쪽이. 많이 빠져나갔다. 그러면은 여기 안쪽이 네거티브 차지가 되겠죠. 근데 레스팅 포텐셜, 아무런 자극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70mV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네거티브 차지여야 되겠죠. 이 네거티브 차지를 유지하는 데에는 크게 이제 소디움 포타슘 ATPase 펌프, 쉽게 얘기해서 소디움 포타슘 펌프라고 하는 이런 멤브레인 프로테인이 우선 역할을 하고, 저희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3개의 나트륨을, 소디움을 바깥으로 빼주고, 그 다음에 2개 포타슘을 안으로 집어넣어주죠. 그러면은 전체 이 합을 보면은 여기는 계속 하나씩 파지티브 차지가 하나씩 더 여기가 줄어들게 되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되면 네거티브 차지가 유지되는데 도움을 줄 것이고, 또한 포타슘 채널이라고 하는 다른 멤브레인 프로테인 채널인데, 포타슘 채널이 지속적으로 포타슘을 바깥으로 빼줘요. 그렇게 되면은 이 위치는 결국 마이너스 차지가 되기 때문에 결국 네거티브 차지를 계속 유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안정적인 상태가 딱 깨지면 상대적으로 이런 멤브레인 포텐셜이 증가를 하게 되는데, 그 상황을 디폴라라이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한번 피크를 찍고 다시 내려오는데 레스팅 포텐셜보다 조금 더 낮은 수준으로 내려가는데, 이 단계를 하이퍼폴라라이제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 상태를 유지하죠. 앞에서 이제 일렉트리컬 시그널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은 이제 케미컬 시그널 어떻게 전달이 됩니까? 세포 간에 어떻게 전달이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결국 이거를 가능하게 하는 주된 구조는 시냅스입니다. 시냅스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엑손 터미니, 엑손의 한쪽 발등, 지금 이쪽이 좀 많이 겹쳐 있어서 그렇게 하는데, 이쪽에 지금 하나의 세포가 더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쭉 나서 여기가 엑손 끝자락이고, 여기 지금 덴드라이트가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은 시냅스 이렇게 엑손 터미니와 그리고 덴드라이트가 만난 이 위치를 시냅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때 특히 엑손 터미니 부분을 앞쪽에 있는 신호를 먼저 보내주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 위치를 이제 프리시냅틱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쪽에 있는 덴드라이트 위치를 포스시냅틱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섹션 2- 세 번째 섹션에서 더 자세하게 다루기는 할 텐데,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정보가 전달되는지를 보면, 아까 얘기했을 때 뉴런 자체, 그 세포 내에서는 엑손을 따라서 신호가 전달되는 게 일렉트리컬 시그널로 간다고 얘기를 드렸죠. 장기적으로 자극이 쭉 오게 되면 여기에 결국 멤브레인 포텐셜이 바뀌게 되면서 디폴라라이제이션이 일어나요. 그렇게 되면 이 주변에 있는 볼티지 게이티드 칼슘 채널이 액티베이션이 되면서 칼슘이 안으로 들어오고, 이 위치에서 특정한 칼슘 시그널링이 활성화가 됩니다. 이렇게 활성화가 되면은 이제 여기에는 시냅틱 베시클이라고 하는 이러한 멤브레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베시클들이 많이 존재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뉴로트랜스미터, 신호를 전달해주는 화학적 물질인 뉴로트랜스미터가 이렇게 패키징이 되어 있다가 시냅스 프리시냅틱 리즌의 말단 부분에서 이제 시크레이션이 돼요. 이렇게 시크레이션이 되면은 이것들을 인지를 하는 리셉터들이 포스시냅틱 리즌에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얘네들이 이거 리셉터에 의해서 이런 신호를 받아들이고 다시 연결이 된 그 다음 뉴런으로 이렇게 신호를 전달을 하게 되죠. 읽어보시면 될 거고, 이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뉴로트랜스미터를 받았을 때 이 세포 내에 있는 멤브레인 포텐셜이 만약에 디폴라라이제이션이 됐다, 그러면은 액션 포텐셜이 증가가 되는 경우고, 만약에 하이퍼폴라라이제이션 했다, 그럼 액션 포텐셜이 줄어드는 상황을 유도를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를 보다 보니까 이게 꼭 필요한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개념적인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뭐 감각 뉴런, 운동 뉴런, 중간 뉴런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뉴런 시스템을 보면은 이제 어페런트 뉴런, 에퍼런트 뉴런 그리고 인터 뉴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어페런트 뉴런은 아까 얘기했던 감각 뉴런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외부의 자극이 오면은 그거를 센트럴 너브 시스템 쪽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퍼런트 뉴런 같은 경우는 그 받은 자극을 어떤 리스판스로 보내줄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그런 뉴런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페리페럴 리전에서 센트럴 리전으로 가는 걸 어페런트, 그리고 센트럴 리전에서 페리페럴 리전으로 시그널을 보내는 거를 에퍼런트 뉴런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게 모터 뉴런, 운동 뉴런이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인터 뉴런 같은 경우는 이 중간에서 이 두 뉴런을 연결을 해주는 경우인데 이 부분이 요새 조금 많이, 요새는 안 해도 좀 됐죠. 꽤 그리고 지금까지도 굉장히 많이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연구 분야인 것이 소위 말하는 뉴럴 서킷에 대한 연구들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뉴럴 서킷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해서 이 뉴런들의 시그널들이 연결이 돼서 최종적으로 어떤 아웃풋으로 나오는가, 이거를 다루는 학문인데 대표적인 예가 이제 여러분 그 정강이 무릎 여기 슬개골 있는데 치면은 이거를 무슨 반사라고 하죠? 하여튼 그거. 그런데 이때 보면은 하나의 뉴런으로 이렇게 감각이 갈 거예요. 신호를 하나로 먼저 들어왔는데 이게 스파이널 코드를 거치면서 인터 뉴런이 두 종류로, 두 군데로 모터 뉴런을 통해서 신호를 보냅니다. 예를 들어서 앞쪽에 있는 데에는 앞쪽에 있는 이거 대퇴사부예요. 여기 같은 경우 이쪽에 있는 근육은 이제 컨트랙션하게 만들어주고 대신 반대쪽에 있는 햄스트링, 여기 뒷벅지 여기는 이제 이완을 하게 해주는 다른 방식으로 결과물을 두 개를 같이 만들어서 행동적으로는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게 되는 거죠. 즉 이런 서킷들이 존재를 함에 따라서 서킷들이 연결되는 방식이 지금 보는 것처럼 뭐 하나의 센서리 뉴런을 통해서 두 개의 모터 프로테인으로, 모터 뉴런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개의 센서리 뉴런들이 하나의 모터 뉴런으로 연결이 되는 방식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연결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이제 시냅스를 구성을 하고 있는 뉴럴 시스템들이 좀 독특한 양상으로 이렇게 서킷을 구성하기 때문인데, 지금 보면 크게 세 가지 정도 방식이 교과서에서는 설명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이버전트 패턴 같은 경우는 하나의 뉴런에서 여기 이거 엑손이 세 갈래인 거는 아닙니다. 엑손 터미니가 세 개인 거예요. 엑손 터미니 세 개가 다른 세 개의 뉴런에 연결을 해서 신호를 하나의 뉴런에서 나머지 세 개의 뉴런으로 전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컨버전트,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 개의 뉴런이 하나의 뉴런으로 신호를 전달하는 겁니다. 아니면 피드백 메커니즘 같은 경우는 교과서에서는 신호가 이렇게 갔다가 포스트 시냅틱 윌슨에 있는 포스트 시냅틱 뉴런이 다시 프리시냅틱 뉴런으로 신호를 이런 방식으로 전달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얘가 자기 자신으로 셀프로도 신호 전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러한 뉴런 셀들 간의 연결 때문에 다양한 방식의, 앞에서 얘기했던 이건 굉장히 단순한 예라고 얘기를 해요. 이러한 뉴럴 서킷이 형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너버스 시스템을 구성을 하고 있는데 제가 결국 뉴런 신경세포로서 기능하는 것은 뉴런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단순히 뉴런만 있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제대로 된 너버스 시스템이 구성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너버스 시스템에 있는 뉴런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 효율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게 다양한 기능을 하고 도와주는 또 다른 세포들이 있는데 그들을 이제 글리알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써놓은 것처럼 이렇게 뉴런의 서포티브한 역할을 하고, 근데 대신에 이 글리알셀은 일렉트리컬 시그널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슈거셀, 그리고 올리고덴드로사이트, 이 두 가지는 각각 페리페럴 리전에 있는 뉴런과 그 센트럴 너버스 시스템에 있는 뉴런들의 이러한 마일린 스트럭처를 형성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마이크로글리아 같은 경우는 엄밀히 말하면 오리진 자체도 글리알셀이나 아니면 뉴런셀과는 좀 달라요. 근데 최근에 밝혀진 바로는 이제 이뮤 시스템을 관여하는 이런 글리알셀 종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교과서에서 에펜디멀셀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에펜디멀셀 같은 경우는 나중에 분화가 되면서 지금 보는 것처럼 이게 지금 실리아거든요. 실리아가 있어서 브레인 내에 있는 무털 실리아를 가지면서 브레인 내에 있는 플루이드,
벤트리클에 존재하는 플루이드를 조절을 해주면서 뇌압을 조절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척수액이나 뭐 뇌수액, 한국어로 얘기하면은 그런 거를 이제 플루이드를 조절을 해서 호메오스타시스를 유지를 하는 데 관여를 하는 세포들이고, 그리고 여기 있는 아스트로사이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뉴런의 시그널을 전달을 하고 받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기능을 하는 글리알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슈먼셀이랑 올리고덴드로사이트 그리고 마이크로글리아까지는 이제 다음 섹션들에서 얘기를 할 거고, 아스트로사이트만 먼저 얘기를 좀 드릴게요. 아스트로사이트가 하는 역할은 좀 다양한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거는 ECM 배웠죠? 엑스트라셀룰러 매트릭스. 이 ECM 프로테인을 시크레이션을 해서 뉴런이 실제로 이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이 ECM 프로테인을 잘 시크레이션을 해주면서 시냅스를 형성을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런 아스트로사이트를 실제 뉴런셀과 같이 포컬처를 했을 경우에 시냅스가 제대로 만들어지는 가능성이 훨씬 더 올라가는 것을 통해서 실험적으로 증명이 이미 됐고, 그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아이언 채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뉴런셀들의 멤브레인 포텐셜을 조절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갭정션을 가지고 있어서 안에 있는 아이언 컴포지션을 공유를 하는 성질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BBB,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를 형성을 하는 데 관여를 하는데, 아스트로사이트가 존재를 함으로써 이제 블러드 베셀이 타이트 정션을 통해서 이제 외부와 브레인 내에 있는 블러드 베셀이 외부와 이렇게 물질 교류를 하는 것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는데 기여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뉴런셀과 글리알셀에 대해서 얘기를 주로 했는데, 그 다음은 이제 그 세포들의 오리진이라고 할 수 있는 뉴럴 스템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여기 보면은 엠브리오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노시코드라고 하는 척색이 있죠. 이제 이때는 블록구조 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 척추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척추가 되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보면은 여기 파란색 부분이 이제 엑토덤이라고 하는 스템셀에서 엠브리오에서 엠브리오 블라시스트에서 이너셀메스가 있으면 거기서 분화가 돼서 나오는 3점 중에서 엑토덤 이렇게 있는데, 엑토덤 부분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처음에 이렇게 노트코드가 있고 여기에 이렇게 뉴럴 플레이트, 엑토덤이 싱글 레이어로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근데 발생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여기가 좀 내형이 바뀌죠. 바뀌면서 이렇게 말리다가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뉴럴 튜브랑 이렇게 이 양쪽에 이제 소마이트를 포함한 메조덤을 포함한 구조 이렇게 만들어지죠. 여기 있는 뉴럴 튜브가 결국 뉴럴 스템셀의 오리진이 되는 뉴럴 스템셀들이 존재하는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엠브리오 단계에서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튜브니까 여기 안쪽에 비어 있겠죠. 이게 나중에 성체가 되면은 브레인의 이제 벤트리클을 구성하는 위치이고, 바깥쪽은 셀 레이어인데 벤트리클 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부터 세포가 자라나면서 브레인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싫어하는 거죠. 그리고 아나토미 좀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이 그림을 좀 보시면은 이게 지금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 사람들이 연구를 통해서 확인했을 때 결국 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이 뉴럴 튜브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이 위치는 이제 뉴럴 에피텔리얼 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뉴럴 에피텔리얼 셀이 결국 뉴럴 스템셀 파퓰레이션으로서 역할을 합니다. 그 이유는 얘네들이 계속해서 자라면서 다른 세포로 분할을 하게 되거든요. 분할을 하는데 뭐 뉴런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아스트로사이트나 뭐 뉴로블라스트, 이건 언더테이킹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아스트로사이트나 뭐 인터메디에이트 프로제니터 셀들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죠. 지금 보면은 근데 맨 처음에 뉴럴 에피셀리움 이 튜브에 있다가 엠브리오 단계에서 처음 이렇게 만들어졌다가 이제 birth 처음 태어날 때 그때 단계쯤 되면은 이제 이때 이 세포들은 레디얼 글리알 셀이라고 하는 세포들로 이제 약간 프라이메이에서 분화하죠. 근데 이 특징이 있는 것이 뉴럴 에피셀리얼 리즌이 있으면 여기서부터 이제 점점 이렇게 브레인 바깥쪽으로 커지는 거를 지금 생각하시면 되고, 커지는데 그거를 따라서 라디얼 글라이얼 셀들이 이렇게 쭉 뻗어나가요. 백소처럼 쭉 뻗어나가고, 나중 되면은 얘네들이 뭐 여기 B셀처럼 이렇게 뉴로블라스트 같은 이렇게 스템셀이 되기도 하는데, 떨어져 나가면서 인터메디에이트 프로제니터 셀이 됐다가 뉴런으로 바뀌는 식으로, 아니면 다른 필요한 아스트로사이트로 바뀌는 식으로 이렇게 각각의 세포로 분할을 하게 됩니다. 붙어있던 애들이
발생을 하고 성장을 해나가면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다양한 세포 분할을 하는 것 정도까지는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는 뭐 어덜트의 경우인데 어덜트의 경우에서도 어덜트 뉴런의 경우에서도 이러한 뉴럴 스템 셀 프로제니터 셀이라고 하는 이런 셀 파퓰레이션이 발견이 돼서 비슷하게 지금 올리고데니커사이트나 다른 뉴런들로 분할할 수 있는 것이 지금 확인이 되었는데 만약에 이 라디올글라이얼 셀들이나 아니면 이 분화되는 세포들에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브레인 형성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자, 여기 있는 이분은 제 지도 교수님의 남편분이십니다. 배병희 교수님이고 지금 유컨에 계신 분인데 사람들이 실제로 여기 지금 보이는 이 질환 이거는 마이크로세팔리라고 하는 소뇌증인데 실제 사진이 약혐이어가지고 넣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좀 불편할 수 있어서. 근데 소뇌증인데 이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이 세레브럴 콜텍스 전 앞부분이 여기가 굉장히 많이 꺼져 있거든요. 여기가 굉장히 발달이 안 돼 있는데 이 연구 유전병이 있는데 이 모델에 대한 연구는 주로 마우스로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마우스로 진행을 했는데 마우스는 기본적으로 마이크로세팔리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에요. 굉장히 여기가 발달이 덜 돼 있어서 그래서 이분이 이거를 연구를 제대로 하자 해서 페렛이죠. 페렛의 낙가웃 모델을 만들었어요. 휴먼의 서로 확인이 된 뮤테이션이 ASPM이라는 유전자가 있었는데 이걸로 낙가웃을 만들었더니 실제로 지금 디테일한 몰레큘라 데이터를 놓지는 않았지만 여기 있는 라디올글라이얼 셀들이 여기 존재는 하는데 이 위로 넘어가는 이렇게 딱 발생 단계에 맞춰서 이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프리 임머추한 상태에서 떨어져서 위로 분화되게 되는 것을 확인을 하셨죠. 그래서 실제로 만들어진 낙가웃 페렛이랑 실제 페렛을 비교를 한 게 지금 이 사진입니다. 뇌를 꺼냈죠. 확 줄어들었죠. 나머지 부분들은 정상이에요. 그냥 세레브럴 콜텍스 부분만 문제 있고 이것을 알아냈죠. 그래서 지금 미국에 계십니다. 다음 섹션으로 넘어와서 이번에는 볼티지 게이티드 아이온 채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레스팅 스테이트에서는 계속 이쪽이 마이너스 차지가 존재한다라고 네거티브 차지 상태로 유지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때 기여를 하는 거는 여기 있는 소디움 포타슘 펌프 말했던 3개 빼주고 2개 집어넣어주니까 결국 안에는 하나를 잃은 상태 그래서 네거티브 차지를 유지를 하고 포타슘 펌프 포타슘 채널 같은 경우는 바깥쪽으로 포타슘을 배출을 해줍니다. 여기 보면 논 게이티드 포타슘 채널이 있는데 얘네들은 그냥 지속적으로 계속 바깥으로 뿜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는 포타슘 파시브 차지 계속 나가고 썸이 넷이 여기서 하나를 잃어버리니까 네거티브 차지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죠. 근데 만약에 스티뮬라이가 딱 들어와서 액티베이션이 됐다, 뭐 디폴라이제이션을 해야 될 상황이 됐다. 그렇게 되면 여전히 얘네들 그냥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로버스트하게 소디움 채널이 열리면서 소디움을 안으로 다 집어넣어줍니다. 이렇게 되면 점점 멤브레인 포텐셜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약간 늦게 이제 포타슘 채널, 그럼 여기서는 이거랑 다릅니다. 여기는 볼티지 게이티드 포타슘 채널이에요. 멤브레인 포텐셜이 증가하고 디폴라라이제이션 됨에 따라서 이 포타슘 채널이 열리고 그러면서 조금 늦게 이렇게 포타슘이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되죠. 이렇게 되면 다시 리폴라라이제이션과 하이퍼폴라라이제이션이 유도가 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액션 포텐셜을 유발을 해주는 메인 채널은 여기 있는 소디움 채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소디움 채널이 열리게 되는 과정을 조금 말로 설명을 한 건데 맨 처음에는 레스팅 포텐셜 단계에서는 닫혀 있겠죠. 닫혀 있습니다. 그러다가 멤브레인 포텐셜이 변화한 약간 포텐셜이 마이너스 70에서 마이너스 55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이때 열리기 시작해요. 이때 그 마이너스 70에서 마이너스 55 정도까지 포텐셜을 올려주는데 기여를 하는 거는 여기 쓰여있는 것처럼 덴드라이트로부터 받아들인 뉴로트랜스미터에 의해서 파이어링이 되면은 그때 포타슘 채널이 이제 오픈이 되는 거죠. 소디움 채널이 오픈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소디움이 계속 안쪽으로 들어오겠죠.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다시 멤브레인 포텐셜은 점점점 올라가다가 이제 그 위치에서 맥스를 찍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여기 들어온 소디움은 당연히
퍼져나가겠죠, 사이토플라즘으로. 그렇게 되니까 옆으로 퍼져나가면 이 위치, 로컬리 이 위치에서의 디폴라리제이션도 또다시 유발할 수 있겠죠. 옆에 있는 애 켜지고 다시 들어오면 또 퍼지면서 여기 켜지고 이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주변으로 확장을 해 나가면서 소디움 채널이 켜지면서 디폴라리제이션이 쭉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맥시멀 레벨의 그러한 멤브레인 포텐셜이 됐을 때를 특별히 이제 액션 포텐셜이라고 얘기를 하고, 만약에 맥스 딱 이 소디움 채널이 커버를 할 수 있는 만큼 최대치 교권서에서 아마 35mV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당연히 이거는 셀마다 다릅니다. 네, 그런 같은 경우는 50이었나? 그 정도 밀리볼트까지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은 스트럭처리 여기 있는 볼 스트럭처가 있죠. 얘가 이제 여기 쓰여 있는 것처럼 채널 inactivate segment라고 해서 얘가 있는데 얘가 포어를 막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 이상 소디움이 들어오지 못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신호는 이쪽으로 지나갔는데 여기서 이제 닫히게 되면 이 부분은 다시 멤브레인 포텐셜이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내려가게 되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채널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포타슘 채널이에요. 그래서 디폴라리제이션에 의해서 마찬가지로 액티베이션이 되고 그것 때문에 인플럭스를 유발하는 포타슘의 배출을 유발하는데,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약간 혼동하실 수 있는 게, 얘도 디폴라리제이션 때문에 켜지고 그럼 얘는 집어넣고, 포타슘 채널도 디폴라리제이션 돼서 켜지면 포타슘 채널도 빼주는 건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식으로 피크가 나오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을 찾아서 지금 넣은 건데, 쉽게 얘기해서 여기 있는 스레스홀드 포텐셜이라는 거를 좀 생각하시면 좋을 거예요. 최소한 이 정도 멤브레인 포텐셜까지 올라가면 켜진다, 채널이 켜진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소디움 채널에 비해서 포타슘 채널은 스레스홀드 포텐셜이 더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즉, 이것은 이렇게 되면은 스티뮬라이가 딱 들어가게 됐을 때, 이니셜 스티뮬러스가 딱 들어가게 되면은 소디움 채널이 먼저 켜지고 꽤 높은 수준으로 디폴라리제이션까지 유지가 됐죠. 그리고 거의 액션 포텐셜 단계까지 들어갈 때쯤에 돼서야 이제 포타슘 채널, 4번 보시면 포타슘 채널이 이때서야 이제 오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소디움 채널 같은 경우는 이 피크점까지 도달을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아까 봤었던 컨포메이션 체인지에 의해서 코어가 막히고 소디움을 더 이상 집어넣어주지 못해요. 하지만 여전히 포타슘 채널은 켜져 있는 상태죠. 그렇다는 얘기는 포타슘이 계속 바깥으로 빠져나가니까 이것 때문에 다시 멤브레인 포텐셜은 아래로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쭉 내려가고 이쯤 되면은 거의 레스팅 포텐셜까지 찍게 되면은 이제 올 채널들이 전부 다 포타슘 다 꺼지게 하는데,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멤브레인 포텐셜이나 남아있는 다른 펌프와 아까 얘기했었던 라이건트 인디펜던트한 포타슘 채널 기능 때문에 여기서 살짝 더 내려갔다가 다시 레스팅 페이지를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아마 순서가 어떻게 됨에 따라서 이런 패턴이 피크가 그려지는지를 이해를 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아이온 채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물론 굉장히 다양한 볼티지 디펜던트 소디움 채널, 나트륨 채널, 소디움 채널, 포타슘 채널이 존재를 해요. 근데 특이한 거는 패턴이 굉장히 다 유사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특히 볼티지 게이티드 포타슘 채널 같은 경우는 호모테트라머를 구성을 해요. 이 얘기는 프로테인 자체는 진 하나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진 하나에서 나오는데, 진 하나에서 나온 프로덕트 4개가 서로 조합을 이뤄서 코어를 만들고 그거를 이용해서 채널을 진행을 하는 거죠. 근데 구조도 비슷해요. 지금 보면은 이런 볼티지 게이티드 채널의 경우에는 6트랜스 멤브레인 프로테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앞에서 N 터미너스부터 해서 C 터미너스까지 이렇게 트랜스 멤브레인의 순서에 따라서 S1부터 S6까지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S1부터 S4까지는 이제 대부분 볼티지 센싱 도메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특히 이제 S4가 전부 다 파스티브 차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볼티지 센싱 도메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 보면 S5랑 S6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이제 코어 리즌이라고 하는데, 코어 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파란색으로 된 부분 있죠. 여기가 코어 룹인데, 코어 룹 그리고 여기 코어 룹 양쪽으로 있는 S5랑 S6가 이제 어떠한 아이온을 셀렉션을 해서 넣어줄 거냐, 아이온 셀렉티비티를 결정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포타슘 채널 같은 경우는 여기 N 터미너스에 인액티베이션 세그먼트가 이렇게 있어요.
이 얘기는 호모테트라머가 만들어지면 4개가 합쳐져서 만들어지게 되면 이넥티베이션 해주는 도메인 자체가 포타슘 채널의 경우는 4개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근데 만들어 놓고 보면은 이 구조가 지금 여기 있는 볼테지 게이티드 소듐 채널이랑 비슷해요. 다른 점은 얘는 각기 다른 같은 프로테인 4개가 따로따로 있다가 합쳐져서 만들어지는데 얘는 하나의 유전자에서 아예 통째로 나오고 프로테인 모노머예요. 이거 테트라머가 아니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연결이 되어 있죠. 굉장히 큰 인트라셀룰러 루브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여기 있는 포타슘 채널과 같은 이제 블락을 해주는 그런 도메인이 여기서는 하나만 존재를 하고 있고 대신 마찬가지로 S1부터 S6까지 여기 6 트랜스 멤브레인 그룹이 이렇게 4개가 연달아서 존재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모노머 상태로서 기능을 하죠. 마찬가지로 S1부터 S4까지는 볼티지 센싱의 기능을 하고 S5랑 S6는 이제 아이언 셀렉티비티 그리고 그 사이에 포어 리전이 있어서 그 포어를 통해서 소디움 아이언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컨저베이션이 되어 있다는 것이 이제 2001년도에 이제 여기 계시는 이분, 사람 죽게 생기신 이분 저의 약간 뭐랄까요 학문적으로 할아버지 저희 지도교수님 지도교수님이니까 그리고 학문적으로 삼촌 이모 실제로 제가 뵌 분들이에요. 너무 다들 좋으시고 성격도 좋으시고 진짜 웃기신 분이에요. 근데 여기는 대준렌이라는 분이 이제 일자적으로 나오는데 이분이 목표가 이제 그렇다면 여기 굉장히 이러한 많은 종류의 볼티지 디펜던트한 그런 소디움 채널이 존재를 하는데 이게 과연 얼마큼 컨저베이션이 되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열심히 스크리닝을 하셨어요. 중간에 삭제 엄청 많이 했다고 저한테 따로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이분이 실제로 이제 2001년도에 논문을 발표한 걸 보니까 유캐리오트뿐만이 아니라 프로캐리오트에 존재하는 되게 원시적인 소디움 채널이 존재를 하는데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의 총 24개 트랜스 멤브레인을 가지고 있고 반복되는 여기 1, 2, 3, 4가 그래도 프로테인 시퀀스가 꽤 비슷하거든요. 호모로즈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처럼 유사한 형태의 볼티지 게이티드 소디움 채널이 있는 것을 처음 밝혀내셨죠. 그리고 나서 지금 그거에 대한 구조는 10년 뒤에 이렇게 밝혀졌는데 이는 이러한 구조가 굉장히 컨저베이션이 되어 있고 거의 대부분의 모든 볼티지 센싱 프로테인, 볼티지 센싱 채널들에서는 이러한 구조가 S1부터 S6까지 구조가 지금은 딱 굳어져서 연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 교수님들이세요. 자, 그 다음 이제 메모리 포텐셜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은 이제 미엘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어쨌든 일렉트리컬 시그널을 전달을 하는 메커니즘인데 뭐 미엘린이 없어도 기본적으로 뉴런이 시그널을 전기적으로 보내는 건 굉장히 빠른 편이라고는 할 수 있죠.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 빠른 미엘린이 없는 상태에서 전달하는 게 딱 시간에 맞춰서 신호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더 빠른 속도를 요구를 하는 시스템 아니면 온라인으로 필요로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뉴런들, 일부 뉴런들은 이제 미오니시스를 이용을 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모터 뉴런이겠죠. 미오니시스가 존재를 하는 이유는 결국 임펄스 컨덕션 전기적인 일렉트리컬 시그널을 전달하는 그 속도를 높여주기 위함인데 이런 미오니시스를 만들어주는 거는 앞에서 잠깐 얘기했듯이 글리알 셀들입니다. 특히 반복되죠. 센트럴 너브 시스템의 경우는 올리고덴드로사이트 그리고 페리페럴 너브 시스템의 경우는 슈만 셀이 이런 미엘린을 구성을 하는 데 역할을 합니다. 앞에서 얘기했을 때 이제 뉴런의 멤브레인에 이러한 소디움 포타슘 펌프 그리고 소디움 채널, 포타슘 채널 이렇게 세 개의 멤브레인 프로테인이 결국 멤브레인 포텐셜을 결정을 해준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렇게 미오니시스가 존재하는 이 부분, 쌓여진 이 멤브레인 부분은 이런 멤브레인 프로테인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미오니시스 사이에 있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아마 랑비에르 결정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이 로드 랑비에르에서
이렇게 멤브레인 프로테인들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부터 메르시스가 있는 상황, 여기부터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맨 처음에 신호가 이렇게 받아서 여기가 디폴라이제이션 우선 한번 딱 되고 나면 이게 처음에 이게 없는 경우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메르시스가 없으면 여기 바로 옆에도 소디움과 포타슘 채널들이 쫙 있겠죠. 그러면은 전달을 해 나가면서 빠지는 애들이 계속 있을 거예요. 확산을 하는데 옆에 있는 애도 켜주고 그렇게 되니까 계속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러면은 신호가 이렇게 전달되는 것이 좀 느리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그런 물질들이 지금 하나도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확산 속도가 여기서 굉장히 신호가 빨리 전달이 돼요. 이런 특성 때문에 여기서 액션 포텐셜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 람비에르 로드에서 액션 포텐셜이 발생하는 것이 굉장히 빨리 된다라는 것은 같은 거리의 엑손을 지나가는데 일렉트리컬 시그널이 지나가는데 더 짧은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이 위치에서는 더 빠른 속도, 파스티브 차지가 빠른 속도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 노드 부분에서만 디폴라이제이션이 일어나고 액션 포텐셜이 발생하고 그것 때문에 더 빠른 속도로 신호가 전달될 수 있다라는 것까지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미엘린시스를 구성하는 만들어주는 대표적인 두 개의 셀을 분리한 셀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 첫 번째로 올리고덴드로사이트예요. 지금 그림에서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거 아스트로사이트고 지금 여기 녹색 이게 올리고덴드로사이트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셀 바디가 이렇게 있고 주변에 딱 싸주고 본인이 떨어지는 거는 아니에요. 같이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하나의 세포가 여러 개의 뉴런의 여러 위치에 미엘린시스를 형성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 미엘린을 구성을 하고 있는 프로테인들은 이제 결국 이 올리고덴드로사이트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이것들은 이제 MBP, 미엘린 베이직 프로테인이나 프로테올리피드 프로테인, PLP라고 하는 이 두 단백질이 대부분 대표적인 미엘린을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인데 약간 특이한 점은 여기에서 만들어져서 셀바디에서 만들어져서 미엘린을 형성하는 위치로 전달되는 것은 아니고 여기서 mRNA가 만들어지면은 튜블린을 따라서 트랜스포테이션 된 다음에 이 위치에서 mRNA가 트랜스포테이션이 된 다음에 이 위치에서 라이보솜을 이용을 해서 백선 주변에서 프로테인을 만들면서 감싸기 시작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미엘린시스를 여기서는 형성하고 그 다음 슈가셀 같은 경우는 저도 이게 되게 헷갈렸는데 여기 감싸고 있는 요거 덩어리 하나가 세포입니다. 그래서 확연한 차이가 있죠. 올리고덴드로사이트는 자기가 여러 개의 뉴런에 여러 개의 뉴런이나 정확히는 여러 개의 미엘린시스를 형성할 수 있는 반면에 슈가셀 같은 경우는 딱 하나의 미엘린만 형성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모터 뉴런에서 굉장히 대표적으로 이용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굉장히 긴 뉴런의 미엘린시스가 이제 슈가셀에서 형성이 됐는데 이 얘기는 그렇다는 얘기는 뉴런 하나에 엄청나게 많은 슈가셀들이 붙어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보면 굉장히 긴 뉴런 하나의 교과서에 나온 설명으로는 이제 굉장히 긴 뉴런 하나에 여러 개, 수백 개의 슈가셀이 붙어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MBP 프로테인이 미엘린시스를 구성을 하는데 굉장히 높은 수준, 한 70% 정도는 리피드로 구성이 되어 있는 세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30%를 차지하는 프로테인 컴포넌트들은 대부분 MBP와 P0라고 하는 프로테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컴포지션이 다르죠. 이러한 디폴라, 솔직히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이러한 멤브레인 포텐셜이나 이러한 접근을 일렉트로피지올로지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일렉트로피지올로지가 굉장히 발달한 것은 결국 뉴로사이언스가 발달하면서 같이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멤브레인 포텐셜에 대한 개념이나 디폴라이제이션, 하이퍼폴라이제이션 이런 개념들이 확립이 되면서 사람들이 이거를 그럼 반대로 뉴로 시스템에서 이해하는 좀 어떻게 써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만든 새로운 열린 분야가 옵토제네틱스라는 분야입니다. 자, 이 옵토제네틱스가 이제 어떤 것에서부터 나왔냐면은
지금 여기 보면 클라미도모나스라고 하는 그 녹조류 세포라고 보시면 돼요. 꼬리 두 개 있죠. 녹조류 세포인데 이 녹조류 세포들 같은 경우는 특정한 파장대에 빛을 쐬어주면 그쪽으로 이동을 하는 성향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가는 성향도 있어요. 이 얘기는 라이트를 센싱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근데 저희가 배웠죠. 라이트 센싱을 하는 그런 G-프로테인 커플 리셉터, 옵신, 로드옵신 배웠었죠.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 그럼 이 클라미도모나스가 빛을 인지를 해서 특정한 방향으로 신호를 전달을 해주는 데 관여하는 채널이 뭘까 해봐서 찾은 것이 이제 명명을 하기로 채널 로드옵신이라고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시험 문제에서 나왔었죠. 레티나르가 크로스링킹이 되어 있는 세븐 트랜스멤브레인 프로테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뭐 빛을 받게 되면은 트랜스폼이 시스폼으로 바뀌게 되면서 채널이 액티베이션이 되고 액티베이션이 되면은 이 채널 같은 경우는 아이언 셀렉티비티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대신 캡타이온, 하이드로겐, 나트, 소디움, 포타슘, 칼슘까지 이러한 캡타이온들을 다 안으로 집어넣어요. 근데 캡타이온들, 파시브 차지드 아이온이 안으로 들어온다는 얘기는 디폴라라이제이션을 유발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채널 로드옵신을 이용을 하여서 사람들이 옵토제네틱스라는 방법을 새로 지금 필드를 열었는데 그걸 한번 봐볼게요. 뉴로서킷을 연구하기 위해서 옵토제네틱스 필드를 열었습니다. 정말 많이 해요. 미국에서 한국에서 많이 하는 거 알고 있고 방법은 이 채널 로드옵신을 특정한 프로모터 뒤에 발현을 시킵니다. 뇌에 있는 어떠한 특정한 뉴런에서만 스페시픽하게 발현을 하는 그러한 모델을 만드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래서 A라고 하는 뉴런셀, A 타입이라고 하는 뉴런셀에 이러한 프로테인을 익스프레션을 시키고 만약에 그 셀이 있는 위치에다가 빛을 쏘여주면은 그러면은 그 뉴런이 파이어링이 되겠죠. 디폴라라이제이션이 되면서 켜지고 그럼 그 뉴런과 연결이 되어 있는 다른 뉴런들도 다 활성화가 되면서 최종적으로 어떤 행동적인 특이성을 보이게 되겠죠. 그런 방식으로 지금 이렇게 연구를 하는 건데 지금 보면은 이거는 교과서에 나오는 하나의 예예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해부학적으로 어느 위치인지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떠한 브레인의 특정 위치에 존재하고 있는 뉴런셀에다가 이제 이렇게 채널 옵신을 발현을 시키고 서저리를 통해서 빛을 쏘여줬습니다. 근데 얘가 보이는 행동 양식이 갈증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보이는 즉 빛을 쏘여주니까 얘가 계속 뭐 물을 찾으러 간다라든지 이러한 확률이 점점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 뉴런이 존재하고 있는 뇌 브레인의 그 위치가 개체가 thirsty 갈증을 느끼는데 관여하는 위치다라는 것을 연결을 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연구를 많이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빨리 끝내야겠군요. 그래서 앞에서 지난 섹션에서 계속 얘기를 했었던 거는 결국 뉴런 내에서 신호가 전달되는 것을 얘기를 했었죠. 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X, 그래서 일렉트리컬 시그널이 어떻게 해서 전달이 되는가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습니다. 대부분 아이언 채널 그리고 그거에 따른 멤브레인 포텐셜에 의해서 신호가 전달되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이번 섹션에서는 그러면 뉴런에서부터 한 뉴런의 말단, 엑손 터미니에서부터 다음 세포로 어떻게 그 신호가 전달이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결국 그 핵심은 시냅스를 통한 케미컬 시그널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얘기를 한 것처럼 이제 프리시냅스에서부터 앞에 있는 세포로부터 포시냅스 신호를 받는 세포. 뭐 뉴런 같은 경우는 엑손 터미니, 덴드라이트 이렇게 각각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있고 근데 이제 계속 저희가 너버스 시스템을 하니까 결국에는 포시냅스에 관련된 셀들도 포시냅틱 셀들도 다 뉴런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꼭 뉴런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뭐 뉴런도 있겠지만 뭐 글랜드 셀, 홈페이지에 있는 메락셀 같은 경우는 뉴런과 연결되게 되면 거기서부터 이제 시그널을 받아서 적절한 호르몬 시크릿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글랜드 셀들도 뉴런과 연결이 되겠고 그리고 모터 뉴런과 연결되어 있는 머슬 셀들도 그런 포스 시냅틱 셀로서 가능한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쪽에서 액션 포텐셜이 딱 들어오면은 디폴라리제이션에 의해서 액션 터미널 끝에 있는 볼티지 칼슘 채널이 액티베이션이 되면서 칼슘이 안으로 들어가서 이러한 로컬 상태의 칼슘 시그널 때문에 뉴로트랜스미터가 전달이 되는 거죠. 근데 뉴로트랜스미터들 가운데 어떠한 뉴로트랜스미터는 디폴라리제이션을 유발을 하고 어떤 경우는 하이퍼폴라리제이션을 유발을 해요. 각각의 경우를 그래서 이제 excitatory synapse 혹은 뭐 inhibitory synapse 이렇게 두 개로 나누게 되는데 어쨌든 디폴라리제이션을 시키는 것이 다른 아이온 진화들을 활성화를 시키고 전기적인 자극을 주는데 전환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excitatory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대표적인 뉴로트랜스미터는 글루타메이트가 이용됩니다. 그리고 하이퍼폴라리제이션은 반대의 경우고 대표적인 트랜스미터는 가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여기 멤브레인에 가바 리셉터 그리고 글루타메이트 리셉터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지금 이거는 결과물이 어떻게 되느냐. 뉴로트랜스미터에 바인딩을 했을 때 그 다음 뉴로트랜스미터가 바인딩을 했을 때 그 신호를 받은 세포가 멤브레인 포텐셜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눈 건데 이거 말고 라이간드가 결합을 하고 나서 이게 어떻게 멤브레인 포텐셜을 또다시 바꾸는가 그 방법이 또 다시 이것도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멤브레인 여기 뉴로트랜스미터에 아이온 채널이 있는데 그 아이온 채널이 뉴로트랜스미터에 직접 결합을 해서 바로 멤브레인 포텐셜을 조절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거는 빠른 반응을 보이는 랩티드 리스판스의 그런 시그널로 될 것이고 그거 대신에 리셉터가 G 프로테인 커플 리셉터 GPCR과 결합을 해서 그거에 따른 액티베이션과 그 다음에 이펙터 프로테인으로서 그게 채널이 된다면은 약간 오래 걸리겠죠 상대적으로. 그렇게 해서 천천히 시냅스에서 신호가 넘어갈 때 빠르게 전달이 되는 방법, 느리게 전달이 되는 방법 두 가지로 또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특히 애스트로사이트 같은 경우가 이제 시냅스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아스트로사이트가 지금 여기 시냅스 이게 뉴런이 이렇게 있는데 뉴런이 두 개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이제 프리시냅틱 이겠죠? 그리고 여기가 포시냅틱 이렇게 되면은 아스트로사이트가 이 주변을 감싸면서 이 안쪽으로 굉장히 다양한 ECM 프로테인들을 시크리션을 합니다. 이런 ECM 프로테인들을 시크리션을 하는 것에 의해서 특정한 이런 내부 구조가 이렇게 잘 형성이 될 수 있게 돼요. 대표적으로는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지금 그림으로도 보면은 내가 그린 건데 잘못 그렸네. 여기 녹색이 지금 포스냅틱 셀이에요. 뉴런으로 치면은 이게 아마 브레인이겠죠. 아스트로사이트가 있으니까 CNS. 그러면 여기 녹색이 덴드라이트 위치가 될 것이고 여기 프리시냅스 뉴런이 됩니다. 엑손 터미널이겠죠. 그리고 여기 교과서에는 있어요. 지금 이렇게 주변에 감싸고 있는 이게 여기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있는 파란색 부분이 이제 에스트로사이트이고 이렇게 가까이에서 결합을 하는 데 도움을 주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보셔야 될 거는 여기 동그란 거 보이죠? 이게 시냅틱 베스클입니다. 실제로 EM으로 보이는 수준의 크기예요. 근데 이런 시냅스는 그냥 이렇게 두 개가 붙고 주변에 ECM이 있다라고 해서 그냥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고 지금 보면은 시냅스의 구조가 이렇게 특정하게 만들어지는데 특히 이제 프리시냅스 리전을 보면은 이렇게 아까 말했던 시냅틱 베스클들이 이렇게 많이 있죠. 한쪽에 지금 몰려 있어요. 이쪽이 쫙 몰려 있는데 몰려 있고 여기 프로테인이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합니다. 이러한 특정한 구조를 이제 액티브 존이라고 명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포스냅틱 리전 이쪽 부분을 보면은 교과서상에는 스페셜라이즈 스트럭처로 굉장히 빡빡하게 뭐가 댄스하게 분포한다고 하는데 저는 앞만 봐도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그런 구조들이 이제 포스냅틱 리전에도 형성이 됩니다. 그걸 특별히 이제 포스냅틱
density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는 이런 프리시냅틱 셀과 포스시냅틱 셀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각각의 말단 부분, 접합하는 부분 그 위치에서 특정한 내부의 구조가 형성이 되는데 이것을 결국 가능하게 하는 것이 주변에 있는 이러한 이센 프로테인들에 의해서 가능하게 됩니다. 뭐 대표적으로 지금 이거는 센트럴 로브 시스템이 아니고 이제 이건 페리페럴 시스템이죠. 페리페럴 시스템인데 지금 모터 뉴런 같은 경우는 뉴로트랜스미터로 아세틸콜린을 시크레이션을 하고 머슬셀은 아세틸콜린의 리셉터를 인지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뉴로트랜스미터고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서 리셉터가 이제 신호를 받아들여서 다음 기능을 하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되려면 어쨌든 아세틸콜린을 시크레이션을 했는데 그러면 머슬셀이 그 위치에 맞게끔 아세틸콜린 리셉터를 형성을 해야 되겠죠. 다른 쪽에 있으면 신호가 전달되지 않겠죠. 비효율적으로 되구나. 근데 이거를 가능하게 하는 메커니즘이 연구를 통해서 살펴보니까 잘못 썼네요. 아그린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모터뉴런의 말단에서 아그린이라고 하는 프로테인이 시크레이션이 되면은 이 아그린이 NRP4라고 하는 프로테인이랑 결합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여기 있는 머스크라고 하는 프로테인이 포스포레이션이 일어나게 돼요. 이렇게 해서 포스포레이션이 일어나게 되면 트랜스포레이션 이펙트가 일어나게 되면 다운스트림 시그널링을 활성화를 시키고 이러한 시그널링 때문에 폴라리티를 가지면서 셀들이 이쪽에 아세틸콜린 리셉터랑 여기는 랩신이라고 하는 다른 사이토스켈레탈 스트럭처를 같이 프로테인을 위쪽으로 올려주는 거죠. 이거 이거 외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시험 문제 안 낼 거예요. 근데 핵심은 이러한 다른 메커니즘이 존재함에 따라서 특정한 형태로 이런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비슷한 원리가 당연히 몰레큘러 머시너리는 좀 다를 수는 있는데 결국 앞에서 얘기를 했었던 이러한 페리페럴 너브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이런 센트럴 너브 시스템의 경우도 여기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좀 덜렸다라고 앞서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센트럴 너브 시스템도 이렇게 적절하게 리셉터가 포스시냅틱 리즌에 딱 분포를 하고 그리고 프리시냅틱 리즌에 이렇게 몰레큘러를 분포를 하게 되는 이러한 어레인지먼트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결국 또 셀에 있는 이런 스캐폴드 프로테인 클러스터들이 관여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익사이테이터 시냅스를 예를 들면 이제 글루타메이트의 경우는 PSD95라고 하는 이런 프로테인들이 스캐폴드 프로테인들이 에펙틴에 연관을 해서 이렇게 리셉터들을 바깥으로 잘 나올 수 있게 도와주고 이런 이니비토리 시냅스의 경우는 가바 리셉터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여기는 게페린이라고 하는 이런 프로테인들이 같이 이렇게 관여를 해서 이동을 할 수 있게 해주죠.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몰레큘러 머시너리들을 이용해서 특정한 오리엔트 그리고 특정한 얼라이먼트를 형성을 한다라는 게 시냅스가 형성되는 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수업이 끝났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남은 시냅스 부분이랑 뭐 좀 자세한 뉴로사이언스 부분은 다음 주 수요일에 마무리를 하고 질문 있으신 분 없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